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SNS를 하나 만들면서 리액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해야겠죠? 자, 이 프로젝트는 뭐 어디서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현재 유저 폴더에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이 위치에서 하겠습니다. 자, Create React 앱을 이용해서 생성을 할 건데요. 자, npx 커맨드를 이용합니다. 자, 저는 이미 쳐놓은 커맨드가 있지만 다시 쳐볼게요. 네, Create React 앱의 최신 버전을 이용하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SNS 테스트. 타입스크립트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템플릿은 타입스크립트를 지정해 줍니다. 네, 설정이 완료됐으면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할게요. 네, 그리고 자 이제 프로젝트가 띄워졌죠. 자, 저는 이미 터미널이 열려 있는데 자, 터미널을 처음부터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자, 상단 메뉴에서 새 터미널을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단축키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터미널을 하나 띄우고요. 저는 지금 터미널이 2개 떠 있죠. 자, 하나를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터미널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npm start를 실행해 주시면 지금 최초 기본 코드를 빌드해서 개발 서버가 떠서 이 코드를 빌드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리액트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 페이지가 뜨면 프로젝트 설정이 문제없이 완료가 된 거고요. 자, 이제부터 여기에 코드를 하나씩 작성해서 SNS 서비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저희는 이 UI를 구성할 때 차크라 UI라는 걸 써볼 건데요. 자, 브라우저에서 리액트 차크라 UI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 여기에 차크라 UI 사이트가 나오죠. 자, 여기로 이동을 하셔서 여기에 Get Started, Get Started를 누르시면 여기에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자, 여기 이 설치 커맨드를 카피 하셔서 다시 VS 코드로 옵니다. 자, 이 기존의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을 새로 하나 더 열어요. 터미널을 새로 하나 더 열어서 여기에서 이 커맨드를 붙이고요. 자, 여기에 한 개를 더 설치를 할 겁니다. 이제 아이콘 차크라 UI가 아이콘도 지원을 하는데요. 자, 차크라 UI 아이콘스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네, 설치가 완료됐죠? 자, 그러면 이 src 폴더 안에 index.tsx로 가셔가지고 리액트 앱에서 차크라 UI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이 앱 컴포넌트를 차크라 UI, 차크라 프로바이더, 차크라 프로바이더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실행되어 있는 개발 서버가 코드 변경을 감지하고 다시 컴파일을 하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다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차크라 UI를 설치만 했지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기존 페이지 그대로 뜨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 페이지의 이 상단에 바를 하나 넣을 건데요. 자, 여기 소스 폴더 안에 폴더를 하나 추가를 하고
컴포넌츠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그 안에 파일을 하나 추가합니다. 탑바.tsx입니다. 확장자를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상단파 컴포넌트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기본 빈 껍데기 컴포넌트 코드고요. 자, 차크라 UI에서는 기본적으로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를 서로 변경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을 상단 바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용할 건데, 차크라 UI에서 제공하는 Use Color Mode라고 하는 훅을 사용할 겁니다. 이 안에는 현재 라이트 모드인지 다크 모드인지를 나타내는 컬러 모드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모드를 바꿀 때 호출할 수 있는 토글 컬러 모드라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재 어떤 컬러 모드인지를 나타내는 아이콘을 사용할 겁니다. 이 아이콘도 컴포넌트예요. 자, 현재 컬러 모드가 라이트면 선 아이콘을 사용하면 되고, 아니면 문 아이콘을 사용하죠. 이게 컬러가 아니죠, 컨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 부분입니다. 차크라 UI를 이용하기 때문에 div 대신에 박스를 이용을 합니다. 박스가 div예요. 박스 넓이는 100%, 패딩은 1만큼 주고요. 이렇게 줘도 되고 이렇게 줘도 됩니다. 근데 뭐 통일성을 위해서, 왜냐면 이게 스트링을 줘야 될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냥 통일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계속 작성을 할게요. 웬만하면.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거는 차크라 UI에서 사용하는 그런 컬러인데요. 뒤에 이 숫자가 낮을수록 연해지고 숫자가 높을수록 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테일윈드 CSS라든지 이런 유틸리티 퍼스트를 쓰는 CSS에서는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색깔을 표시를 하고요. 자, 그 안에 또 박스가 들어갑니다. 차크라 UI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다 정해 놨어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뭐 스몰, 라지, 이거 지금 X라지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차크라 UI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각자가 얼만큼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버튼도 역시 차크라 UI 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차크라 UI에서는 이런 기능 제공하죠. 레프트 아이콘, 버튼의 왼쪽에 어떤 아이콘을 집어넣을 건지를 컴포넌트로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컬러 모드에 따라서 선 혹은 문 아이콘이 버튼 왼쪽에 들어가는 거죠. 차크라 UI를 쓰면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컬러 모드를 톱을 시키는 거고요. 버튼 사이즈, 그리고 마진도 주고요. 버튼의 양 가장자리는 좀 둥글게 해달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토글 테마라고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컴포넌트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인덱스 tx로 와서, 자, 어떤 컴포넌트, 어떤 페이지로 가더라도 항상 상단에 떠 있어야 되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탑바를 이렇게 넣어줘요. 자, 그러면 컴파일 됐죠? 자, 페이지로 와보면, 네, 여기에 상단바가 생겼죠? 자, 토글 테마 버튼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 100% 사이즈를 줬지만, 네, 탑바 자체는 100%지만 그 안에 또 DIB를 줘서, 네, 컨테이너에 엑스라지의 컨테이너만큼의 길이만 줬죠. 네, 그게 뭐 이렇게 작아졌을 때도 좀 어색하지 않게, 네, 클 때나 작을 때나 어색하지 않게 처리하기 위해서 좀 요만큼만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보면, 네, 지금 이 버튼 자체에 차크라 UI가 적용된 버튼은 테마가 바뀌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 스크롤 바도 테마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전혀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냥 스타일이 먹혀 있는 거고 차크라 UI로 적용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 이 부분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자, FTSX로 가보면요. 현재 최상단 DIB에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죠. 이 스타일을 일단 없앱니다. 그리고 이 CSS 파일로 가서 앱 헤더에 적용되어 있는 배경색과 글자 색을 없애요. 주석 처리를 하죠. 다시, 네, 요거를 없애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브라우저로 가볼까요? 네, 그러면 현재 테마 모드에 따라서, 네, 사이트의 디자인이, 색상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차크라 UI를 쓰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라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차크라 UI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끝났으니까 SNS 기능을 하나씩 만들어 볼 차례예요. SNS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글을 표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글을 표시하기 위한 기능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 src 폴더 안에 types 폴더를 만들어요. 저희는 현재 타입스크립트를 쓰고 있죠. 그래서 어떤 거를 만들 때는 타입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post.ts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글 하나하나를 나타낼 데이터를, 타입을 정의를 합니다. 자, 글에는 스트링 타입의 id가 있고 역시 스트링 타입의 컨텐트, 글의 내용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글 목록을 보면 글 하나하나를 표시할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글이 4개면 컴포넌트가 4번 표시되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카드라고 하는데요. 한 개 한 개를 표시할 거를 카드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글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포스트 카드가 되겠죠. 네, 포스트 카드 파일을 만들고 여기에 또 컴포넌트 코드를 작성합니다. 자, 여기에는 아까 만들었던 포스트 타입의 데이터가 넘어올 거예요.
이 포스트는 아까 제가 정의했던 타입스의 포스트에서 가져오기를 추가하면 되고요. 직접 작성하셔도 되지만 대부분은 VS 코드가 다 찾아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코드를 작성하시면서 그냥 가져오기 추가 형태로 작성하시는 게 훨씬 간편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내용을 작성하는데요. 차크라 UI의 VS택이라는 걸 사용해요. 얘는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뭔가 컴포넌트가 쌓일 때 그때 층층이 쌓일 수 있는 컴포넌트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그 포스트 카드에 배경색을 넣을 건데 여기에는 역시 차크라 UI의 use color mode value라고 하는 훅을 또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할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재가 라이트 모드면 이 앞에 있는 색깔을 쓰고 다크 모드면 이 뒤에 있는 색깔을 쓰는 거예요. 내가 아까 색깔이 낮으면 낮을수록 연한 색깔이고 색깔이 이 숫자가 높으면 진한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죠. 라이트 모드일 때는 좀 연한 색깔을 쓰고 연한 회색, 다크 모드일 때는 좀 진한 회색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텍스트 쓸 때도 차크라 UI를 쓰는 거예요. 글이 표시되어야 되니까 글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는 바깥에서 넘겨준 이 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에 글 내용을 표시하면 되죠. 자, 이 아이디하고 컨텐트는 저희가 타입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 타입 데이터에서 타입스크립트가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이렇게 포스트라고 정의해 준 거예요. 그러면 타입스크립트는 이 포스트라는 변수가 이 포스트 타입이라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점을 찍어 보면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지 저희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포스트 카드 컴포넌트가 완료가 됐고요. 자, 그럼 이 글을 실제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이 FTSX로 가서 이 내용을 좀 수정을 많이 할 겁니다.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기존 내용도 별로 많지 않지만요. 이걸 싹 다 지우고 이 상태로 할게요. 자, 여기에서 먼저 글을 표시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포스트 타입의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하고요. 자, 포스트가 뭐 가라 데이터죠. 글을 그냥 표시해 보기 위한 더미 데이터. 그리고 컨텐트가 있죠. 자, 이 컨텐트 값은 브라우저에서 새 탭을 열고요. 로렘 입섬 제네레이터라고 있어요. 로렘 입섬 제네레이터. 이 사이트를 찾아가셔서 그냥 요 텍스트 그냥 복사하시면 됩니다.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줘요. 그냥 별 뜻 없는 건데요. 그냥 대부분 데모 같은 거 할 땐 이런 텍스트를 씁니다. 자, 그리고 이 텍스트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아이디만 바꿔요. 그럼 이제 글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더미 데이터에 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표시할 컴포넌트 부분을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박스부터 선언을 하고요. 자, 여기에는 제목을 넣습니다. 사이트의 제목을 넣는 거고요. 네, 트리플 X라지 크게 넣는 거죠. 폰트 웨이트는 엑스트라 볼드, 아주 진하게. 네, 가운데 정렬, 상단에서 9픽셀만큼 마진을 주고요. 제목은 뭐 SNS 테스트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리고 글을 표시하는 건데요. 그리드 다시 차크라 UI 템플레이트 컬럼스. 자, 이 컬럼은 브라우저의 사이즈에 따라서 뭐 한 줄로 할지 두 줄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는 그냥 한 줄에 하나씩 표시하는 걸로 하고요. 사이즈에 관계없이. 이 그리드 안에 저희가 지금 만들었던 더미 데이터, 이 더미 데이터를 한 번에 하나씩 컴포넌트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포스트, 저 더미 데이터 안에 있는 데이터를 한 번에 하나씩 포스트라는 이름으로 가져오는데, 얘는 포스트 타입이죠. 한 번에 하나씩 가져온 게. 자, 그래서 얘들은 그리드 아이템을 이용해서 표시를 합니다. 자, 이 키는 뭐냐? 자, 이게 똑같은 게 여러 번 반복이 되죠. 똑같은 게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것들의 키를 지정을 해줘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거나 했을 때 그리는 렌더링하는 성능을 좀 빠르게 보장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키를 씁니다. 일단 무조건 그냥 이 키는 고유한 값, 가능하면 이 데이터의 ID 값을 이용해서 키를 지정해 줘야 된다. 반복되는 것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포스트 카드 컴포넌트를 사용을 합니다. 얘는 아까 포스트라는 데이터를 받았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포스트 넘겨주면 끝입니다. 자, 빌드 이상 없이 됐죠?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포스트 카드가 두 개, 한 줄에 하나씩 잘 표시가 됐죠? 자, 여기 좀 뚫고 나오는 듯한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그리드에다가 맥스 위스를 주고요. 여기다가 컨테이너 엑스라지, 그러니까 탑바가 엑스라지만큼 줬었죠. 그리고 마진을 오토로 설정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더 이상 뚫고 나오지 않고 중앙 정렬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글 내용은 표시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SNS는
누가 글을 작성했고 언제 작성했는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추가할 겁니다. 자, 기존에 저희가 포스트 타입을 정의를 했었죠. 자, 여기다가 추가를 할 거예요. 프로필 이미지 URL, 프로필 사진 하나 집어 넣을 거고요. 그리고 언제 작성됐는지, 네, 타임스탬프도 넣을 겁니다. 전부 다 스트링 타입이죠. 자, 이렇게 넣어요. 자, 그럼 뭐 에러가 막 나죠. 이 에러가 무슨 뜻이냐? 포스트 타입에는 그 프로필 URL 이미지랑 타임스탬프가 있다고 했는데 왜 없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옵셔널한 값이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 속성 이름 뒤에 물음표를 붙여주면 에러가 사라지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뭐 필수 값이니까 일단 이렇게 그대로 할게요. 이 값은 나중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날짜 계산을 하기 위해서 date fns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할 겁니다. date fns 설치를 하고요. 자, 저희는 타입스크립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date fns의 타입 정의도 같이 설치를 합니다. 자, 완료가 됐죠. 그러면 자, 이 더미 데이터를 에러가 안 나게 편집을 할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필 이미지 URL은 로보해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네, 이름 아무거나 넣으면 그냥 이미지를 생성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 이미지나 생성하는 거고요. 타입스태프에서는 sub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datefns의 sub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건데요. 자, 현재 시간에서 10분 전, 현재 시간에서 10분 전인 시간을 생성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10분 전에 작성된 글이라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네, 뭐 또 다른 이미지 아무거나 생성하고요. 이번에는 5분 전에 생성된 글입니다. 이렇게 바꿔요. 자, 그럼 에러는 사라졌죠. 에러는 사라졌지만 포스트 카드에 이 이미지랑 글을 그 날짜를 표시하는 부분이 없죠. 자, 그럼 포스트 카드로 갑시다. 여기에서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정을 하기 전에 SNS에 시간을 표시하는 거를 보면 시간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5분 전, 10분 전 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런 부분을 한번 흉내를 내볼 겁니다. 자, src 폴더 안에 utils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date.ts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날짜가 주어지면 거기가 현재 시간보다 뭐 몇 분 전, 뭐 얼마 전인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요. 자, 스트링 타입을 받을 겁니다. 아까 저희가 포스트 타입을 선언할 때 이 타임스탬프 값이 스트링이었죠. ISO 타입의 스트링을 받기 때문에 자, 이 스트링을 받아요. 스트링 타입의 날짜를 받아서 그 날짜가 현재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유효한 ISO 데이트 값이 넘어오면 이걸 일단 날짜로 바꿔요. 지금 문자열이죠. 데이트 FNS에는 이런 유용한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ISO 문자열을 날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간을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몇 초 차이 나는지, 현재 시간에서 글 작성된 시간이 초 기준으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now에서 데이트를 빼면 getTime이죠. getTime을 하게 되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타임 밸류를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밀리초 단위로 바꿔서 줘요. 저희는 밀리초 단위까지는 필요 없고 초 단위까지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밀리초 단위를 없애줍니다. 1000을 나눠주면 초 단위까지만 계산이 돼요. 자, 그리고 하루를 초 단위로 계산해 보면 60초에 1분이죠. 60분, 1시간이죠. 그리고 24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하루가 초를 하루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왜 계산했냐? 자, 만약에 작성된 시간이 60초 이내면 타임오버는 방금 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하루가 안 지났으면 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계산을 따로 합니다. format distance to now라고 하는 함수가 또 있어요. 이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옵션을 줍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데이트 FNS의 로케인 이걸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타이머고 타임 패스트가 되겠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날짜를 그대로 표현해 줄 건데요. 역시 데이트 FNS의 포맷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생성된 타임오버를 리턴해줘요.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 차례입니다. 자, 포스트 카드로 가서 여기에 그 프로필 이미지 넣어주고 언제 작성됐는지를 넣어주면 되죠. 자, 기존 코드를 좀 변경을 합니다. 자, 여기에 박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자, 플렉스 사쿠라 UI에서는 아바타라고 하는 컴포넌트도 지원을 해줍니다. 이미지를 표시할 때 프로필 이미지 같은 걸 표시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죠. 포스트 점 프로필 이미지 URL 이렇게 넣어주면
표시가 되고요. 동그랗게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또 박스예요. 프로필 이미지 옆에 누가 적었는지 작성자를 넣어주는 박스입니다. 자, 이 안에 텍스트를 넣어주는데 얘는 H1 엘리멘트 HTML의 H1으로 표시해달라 라고 하는 얘기고요. 폰트 사이즈는 large, 폰트 웨이트는 bold로 이용합니다. 자, 일단은 현재 저희가 이름까지는 없죠. 그래서 어나니머스로 적어주고요. 여기에 시간을 넣을 겁니다. p 태그로 표현해달라는 얘기고요. 폰트 사이즈는 작게, 여기에 getTimeAgo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그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포스트에 타임 스탬프를 넘겨주면 되죠. 자, 그리고 기존에 네, 요건 그대로 두고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볼까요? 자, 컴파일 중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볼까요? 네, 여기에 프로필 이미지와 작성자 그리고 몇 분 전에 적었는지가 나오죠.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네, 5분 전, 10분 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걸 조금 바꿔서 데이터를 조금 바꿔서 네, 미닛 말고 hours 10시간 전 10시간 전으로 해볼까요? 네, 약 10시간 전이라고 나오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세컨즈 5초 전에 작성됐다. 이 글은 방금 전인 겁니다. 만약에 하루가 넘어간다. 네, 10일 전이다. 그러면 네, 날짜가 그대로 나오죠. 그 데이트 FNS에 저희가 작성한 게 이런 거예요. 다시 10분 전, 5분 전으로 돌려놓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네, 작성자와 시간까지 표시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SNS는 좀 최신 글이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지금은 거꾸로죠. 자, 그래서 최신 글이 위로 올라오게끔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이 더미 데이터 바로 밑에서요. 저거를 더미 데이터를 정렬을 할 거예요. 그래서 ordered post 위에 있는 이 포스트를 바로 정렬해도 되지만 정렬해버리면은 이 데이터 원본 데이터 자체를 바꾸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복사본을 만든 다음에 그 복사본을 정렬합니다. 소트는 AB죠. AB인데 A도 포스트고 B도 포스트죠. 그래서 B에 타임 스탬프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포스트가 아니라 오더드 포스트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저장. 그러면 정렬이 됐을까요? 네, 5분 전, 10분 전, 5분 전 데이터가 먼저 나오죠. 네, 그 데이터 정렬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자면 이 글이 엄청 만약에 긴 글이 들어왔다. 만약에 뭐 엄청 긴 글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뭐 2번, 3번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긴 글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매우 길죠? 글 내용이. 네, 근데 SNS는 보통 이렇게 긴 글 다 표시를 안 하잖아요. 긴 글 내용을 잘라서 표시하는 방법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 util 폴더 안에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post ts 를 만들고 여기에 글 내용을 너무 긴 거를 잘라낼 수 있는 그런 util 함수를 하나 정의할 겁니다. 네, trim content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고요. 자, 넘어오는 변수는 글 내용이죠. 당연히 string 타입입니다. string 타입의 글 내용이 넘어오면 자, 이거를 잘라요. 글 내용을. 네. 줄 넘김, 줄 단위로 자릅니다. 그건 4줄짜리면 4줄로 잘리겠죠? 자, 우선 4줄로 자른 다음에 만약에 이 글 내용이 4줄보다 길면 4줄 이상은 표시하지 말자. 그러면 딱 4줄까지만 빼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글 내용이 막 이렇다. 그럼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이죠? 이 중에서 이 4줄까지만 지금 빼는 겁니다. 예, 기존 글 내용에서 4줄까지만 빼버리고요. 네, 사실 이건 좀 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작성을 할게요. 그리고 잘라낸 거를 다시 이어붙입니다. 다시 이어붙여서 네, 뒤에는 생략됐음을 알려주는 점점점을 넣죠. 자, 만약에 4줄은 안 넘는데 글의 길이가 그냥 뭐 임의로 200자를 넘는다. 그러면 그냥 칩시다. 네. 그러면 또 잘라요. 컨텐트를 처음부터 199자까지 자릅니다. 그 뒤에 내용은 또 점점점 처리를 하죠. 뭐 글의 내용이 별로 길지 않다면 전체 내용을 그냥 사용하고요. 자, 그러면 포스트 카드에서 이 내용을 사용하도록 설정을 할 겁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요, 줄넘김을 기준으로 저희가 잘랐었죠. 포스트 보면 줄 넘김을 기준으로 저희가 자르고 붙였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표시하기 위해서 속성을 화이트 스페이스 속성을 프리랩으로 줍니다. 그러면 저거를 다 줄넘김으로 반영을 다 해줘요. 자, 그럼 이렇게 바꿔주고 포스트 컨텐트 대신에 트림 컨텐트로 한번 보냈다가 가져오면 되죠. 자, 저장해 보면 에러 없죠. 자, 그러면 잘립니다. 그죠?
글을 한 개 뭐 더 넣어 볼까요? 지금 저거는 조금 애매하니까 네, 앱으로 가서 글을 네, 뭐 하나 더 복사해서 자, 아이고 id 값을 바꿔주고요. 자, 이 글 내용을 그냥 뭐 네,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보죠. 여러 줄을 표시한다고 이런 식으로 넣어보고,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딱 4줄까지만 표시되고 잘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전체 글 내용을 볼 수 있는 글 상세 보기 페이지가 있어야겠죠. 자, 근데 지금 데이터가 앱 컴포넌트 안에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컴포넌트에서 글 목록을 표시해야 되면 그 컴포넌트한테 데이터를 또 전달해주고 뭐 이런 컴포넌트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잡해져요. 자, 그래 여기서는 리덕스를 이용해서 한 곳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한 곳에서 데이터를 변경하는 작업까지 책임지도록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덕스를 설치를 할게요. 터미널에서 이렇게 2개 패키지를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차크라 UI하고 똑같아요. 앱에서 리덕스를 쓸 수 있도록 프로바이더를 설정해 주는 거고요. 자, 기존 코드를 리덕스의 프로바이더, 그리고 프로바이더는 스토어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 받는데요. 여기다가 일단 스토어라고 넣어줍니다. 이 스토어는 나중에 작성할 거예요. 일단은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지금 글과 관련된 기능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스 폴더 안에 피처스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포스트 슬라이스 .ts라고 파일 하나 만듭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슬라이스라는 거는 특정 기능과 관계된 이벤트 목록과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이벤트 핸들러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작성을 해볼게요. 자, 리덕스 스토어에는 일단 초기 상태가 존재합니다. 자, 이 초기 상태를 아까 저희가 앱에 만들어뒀던 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앱의 초기 상태인 거죠. 네, 이렇게 가져오고요. 서브는 데이트 FNS에서 가져오기 추가하면 되죠. 자, 그럼 이게 현재 저희가 만드는 SNS 앱의 글의 기본 상태, 그러니까 글이 3개 있는 거죠. 리덕스에 create slice 함수를 이용해서 이 슬라이스를 만들어요. 이름은 뭐 post, 상태는 기본 상태는 아까 위에 저 글 3개가 있는 저게 기본 상태고요. 리듀서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하나씩 저희가 작성을 다 할 거예요. 이 슬라이스의 리듀서를 외부로 공개해 줍니다.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 슬라이스는 완성이 됐고요.
이 슬라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리덕스 스토어를 만듭니다. 자, 앱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이 안에 store.ts를 만들어요. 자, 여기가 이제 리덕스 앱의 상태 저장소가 되는 거죠. 모든 상태는 여기에 저장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상태 저장소를 하나로 묶은 루트 리듀서를 선언하고요. 리덕스에서 리듀서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거를 제공해 주거든요. 포스트라는 이름으로 포스트 리듀서를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포스트 리듀서는 퀴초스의 포스트 슬라이스를 포스트 리듀서라는 이름으로 가져와서 엮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어를 만들어요. configure store 이용해서 이 리듀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외부에다가 이 스토어를 공개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리덕스 상태 저장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리덕스 프로바이더를 추가해주면서 스토어를 넘겨줬었는데 이걸 아직 저희가 방금 구해냈죠. 그래서 컨트롤 점을 눌러서 앱에서 가져오기 추가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app.tsx로 가서 이 더미 데이터를 삭제를 하고요. 이거를 리덕스 상태 저장소에서 가져오도록 바꿉니다. 그래서 use selector라고 하는 훅을 이용할 거거든요. 자, 이 훅을 이용해서 상태 저장소에서 post라고 하는 이름의 상태 값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건 어디서 올까요? 그래서 저희가 스토어에 post라는 이름으로 포스트 리듀서를 정의해 줬었죠. 이걸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리듀서로 다시 가보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이 포스트 슬라이스 이 파일로 다시 가보면 저희가 초기 상태를 이렇게 글 3개 만들어 뒀었죠. 그리고 그 상태 값을 이 슬라이스 안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스를 저희가 리듀서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왔었죠. 그리고 넣어줬기 때문에 이 포스트라는 이름으로 저 상태 값을 초기 상태 값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 값을 가져올 때는 use selector라는 걸 이용한다. 기존 코드는 똑같죠. 다만 저희가 이 수업은 여기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지워버리고요. 저장하면 에러 없이 빌드가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확인해 보면 글 잘 불러오죠. 글 세부 데이터를 가져올 때나 새로운 글을 작성할 때나 이제 리덕스 중앙 그 상태 스토어에다가 저희가 그 값을 변경하고 가져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컴포넌트끼리 뭐 값을 넘겨주고 받고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글 상세 보기를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글 목록 페이지에서 상세 보기 페이지로 이동하고 다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패키지를 설치를 합니다.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할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앱이 이
라우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차크라 프로바이더 밑에 있는 다른 컴포넌트를 브라우저 라우터로 감싸줍니다. 이렇게 감싸줘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앱들은 라우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의 주소에 따라서 다른 컴포넌트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앱 TSX를 편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라우츠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먼저 선언을 하고요. 이 안에 라우트. 이제 하나하나 경로에 대한 거를 설정해 줍니다. 자, 메인 페이지로 오면은 이 페이지에 대해서 어떤 컴포넌트를 표시할 거냐, 기존에 있는 이 컴포넌트를 잘라서 이 엘리멘트 안에 넣어줍니다. 네, 줄바꿈이 여긴 제대로 안 되네요. 네,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뭐 메인 페이지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요 그냥 메인 페이지 그대로 이렇게 표시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닫는 태그가 없죠 지금. 네, 라우트 트가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닫아줘야 되죠. 네, 그러면 지금 이 라우트가 닫혔죠. 네. 컴파일, 빌드 문제 없고요. 자, 내용을 보면 새로 고침해 볼까요? 네, 메인 페이지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메인 페이지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 상세 보기 컴포넌트를 만들고 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면 되겠죠. 자, 컴포넌트 폴더에다가 파일을 만듭니다. 자, 포스트 디테일. 자, 그리고 역시나 일단 빈 컴포넌트 하나를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죠. 네, 포스트 디테일 빈 컴포넌트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글 상세 보기는 어떤 글을 상세 보기 할 거냐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글 아이디를 가지고 할 건데요. use params.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로컬호스트에 포스트에 뭐 1번 이렇게 접근하면은 네, 이 1번을 파라미터로 받아들여서 그걸 포스트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가져오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나중에 라우트 설정할 때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표시하려는 글이 어떤 글인지 가져와야겠죠. 리덕스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자, 이 포스트는 이 포스트 타입이죠. 자, 그리고 아까 리덕스에서 스토어에서 값을 가져오려면 use selector라고 하는 훅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상태 저장소에서 값을 가지고 옵니다. 포스트 글 데이터 목록에서 글 한 개를 찾아요. 네. 글의 아이디가 저 파라미터 값과 일치하는 글을 찾습니다. 글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죠. 글이 없을 땐 네. 차크라 UI를 쓰고 있으니까
텍스트박스가 아니라 텍스트로 해야겠네요. SP로 해서 요청하신 글을 이거 찾을 수 없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넘겨버리고요. 글이 있으면 이제 그 글을 표시하는 거죠. 박스로 시작을 하고요. 마진은 10포인트 그리고 플렉스를 이용합니다. 유즈 컬러 모드 밸류를 이용해서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에 각각 다른 값을 이용할 거고요. 네, 뭐 블랙 알파 400, 다크 모드일 때는 뭐 좀 더 진하게. 네, 여기에 유즈 컬러 모드 밸류에 빨간 줄이 같죠? 이 빨간 줄은 네, 일단은 조용히 하세요 라고 일단은 설정을 하고요. 네, 또 그 프로필 이미지부터 표시를 하는 거죠. 포스트에 프로필 이미지 URL 넣어주고 또 글 내용들 표시를 합니다. 글 내용이 아니고 저기 그 작성자, 그죠? 작성자와 작성 시간. getTime 어고를 이용해서 타임스탬프 값을 넘겨주면 되죠. 자, 그리고 글 내용을 표시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앙 정리를 시켜주고요. 역시 백그라운드 컬러도 유즈 컬러 모드 밸류를 이용할 거고요. 네,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에 따라서 다른 값들을 이용해 줍니다. 역시 조용히 하세요 를 넣어버리고요.
박스 안에는 글의 내용을 p 태그로 넣습니다. 화이트 스페이스는 글 바꿈, 줄 넘김을 그대로 표시하기 위해서 프리랩으로 설정해 주고요. 여기에 글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 밑에 뭔가 집어 넣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뭔가 들어갈 거예요. 박스를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다시 메인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있어야겠죠. 이 링크는 리액터 라우터 돔입니다. 라우터 돔의 링크를 이용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메인 페이지로 가자 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클릭되면 메인 페이지로 가자. 네, 그냥 이 내용입니다. 좀 길었죠? 자, 그러면 이제 글 목록에서 글을 클릭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포스트 카드에다가 이 글이 클릭됐을 때 저쪽으로 가도록 설정을 합니다. 자, 기존에 있던 내용을 리액터 라우터 돔의 링크로 감싸줘요. 포스트의 포스트 아이디로 넘어가게끔 감싸줍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컴포넌트를 이 링크로 완전히 감싸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새로시 한번 해주고 클릭을 하면 자, 이 포스트로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표시가 안 되죠. 이거는 라우터 규칙에 이 라우트로 왔을 때 어떤 컴포넌트를 표시할지 지금 아직 설정이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러면 FTSX로 오면은 아까 저희가 이렇게 라우터를 추가해 줬죠. 이 라우터를 추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 라우트로 왔을 때 글 상세 보기 페이지로 가자 라는 걸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기존 라우트 밑에 라우트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런 규칙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컴포넌트를 표시해달라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포스트 디테일 처음 부분에 보면 이 포스트 아이디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왔었죠. 그게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아이디가 들어오면 그 값을 포스트 아이디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전달해주고 가져옵니다. 자, 그럼 저장해서 결과를 볼까요? 네, 벌써 보면 여기 2번 글에 대한 내용을 다 가져왔죠? 리스트로 가고 얘는 3번 글, 여기는 전체 내용이 다 표시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1번 글, 1번 글에 대한 내용이죠? 다 표시가 됩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뚫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대 넓이와 마진을 설정해주면 역시 딱 그 사이즈에 맞게 표시가 되죠.
자, 이제 이미 작성된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은 다 완성됐기 때문에 새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아까 제가 슬라이스 얘기를 하면서 이 슬라이스에는 특정 기능과 관계된 이벤트, 그리고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그런 이벤트 핸들러들이 같이 포함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리듀서 안에, 이 리듀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벤트 핸들러거든요. 여기에 이제 글이 작성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의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post added라고 하는 이벤트를 하나 작성해줘요. 리듀서를 작성해줍니다. 그러니까 글이 작성됐을 때 라는 얘기죠. 네, 여기는 리듀서가 하나 있고, 먼저 그냥 프리페어부터 작성해 볼까요? 네, 그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자, 이 프리페어는, 자, 예를 들어서 새 글에 대한 내용, 글이 작성됐으니까 글 내용이 있어야겠죠. 글 내용을 전달받으면 그 글 내용에다가 아이디를 하나 생성해서 붙여주고요. 그리고 프로필 이미지도 하나 생성해 줍니다. 로고 해시 .org에 pretty.png, 그리고 글이 작성된 시간도 하나 넣어줘요. 그러니까 뭐 글이 하나 작성되면 아이디 있어야 되고, 뭐 프로필 이미지도 있어야 되고, 작성된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작성하는 컴포넌트에서는 그냥 글 내용만 넘겨주면 나머지는 리덕스에서 자동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프리페어 준비 작업이죠. 준비 작업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는 리듀서에서 처리를 하게 돼요. 리듀서는 상태값과 액션,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받아요. 그러면 자, 현재 상태값에다가 페이로드는 보통 뭐 짐 같은 걸 얘기하죠. 비행기로 갈 때 수화물 붙이면 그 수화물이 그냥 페이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글이 작성됐다, 포스트 에디드 이벤트가 발생할 때 그 이벤트에 실어서 보내는 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보통 그 짐은 우리가 컨텐트, 글의 내용만 실어서 보냈는데 이 프리페어 함수에서 글 내용에다가 아이디, 프로필 이미지, 작성된 시간까지 추가해서 이 페이로드를 리듀서에게 넘겨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프리페어에 지금 빨간 줄이가 있죠. 빨간 줄을 없애기 위해서 이 페이로드 말고도 메타 속성과 에러 속성을 그냥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글이 추가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건 정의가 끝났죠. 자, 이거를 바깥에서 사용할 수 있게 엑스포트 해줘야 됩니다. 자, 액션즈에서 이 액션은 이제 이런 액션들을 얘기하는 거죠. 포스트 에디드를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익스포트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새 글을 작성할 컴포넌트를 만들 차례인데요. 작성 컴포넌트를 위해서는 또
패키지를 하나 설치를 합니다. 리액트 훅 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요. 자, 설치가 완료되면 이제 컴포넌트를 작성을 합니다. 컴포넌트 폴더 안에 라이트 포스트라고 할까요? 하나 추가하려고요. 역시 빈 컴포넌트를 하나 작성하면서 시작을 하죠. 네, 빈 컴포넌트를 작성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자, 여기서는 디스패치라는 거를 일단 먼저 가져옵니다. 리덕스에 use dispatch라고 하는 훅이 있거든요. 얘는 뭐냐? 이벤트를 발생시킬 때 사용해요. 아까 저희가 정의했던 이 이벤트 있죠? 네, 이 이벤트를 발생시킬 때 디스패치를 이용해서 발생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리액트 훅 폼에 use navigate 훅을 또 이용해요. 얘는 글 작성이 완료되면 글 상세 보기 페이지로 이동시켜주면 되죠. 다른 페이지로 이동시켜줄 때 사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글의 내용을 어딘가 저장해둬야겠죠. 그래서 use state 훅을 이용해서 글의 상태를 저장해둡니다. 이 use state를 이용하게 되면 react set content를 이용해서 이 컨텐트 값을 변경하면 리액트는 이 컴포넌트를 다시 그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액트 훅 폼을 아까 제가 깔았죠. 그 리액트 훅 폼을 이제 이용을 할 거고요. use 폼이라고 하는 훅을 실행하면 핸들 서밋이라고 하는 함수 나오고요. 나중에 이거는 글 작성 완료했을 때 서밋할 때 호출하고요. 레지스터라고 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얘는 폼에 어떤 입력 항목들이 있는지를 등록할 때 써요. 그리고 폼의 상태 값도 얘는 줍니다. 이 상태 값에는 현재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꼭 입력돼야 되는 항목인데 입력을 안 했다든지 뭐 이런 에러, 그 다음에 현재 폼이 서밋을 해서 처리 중인지 뭐 그런 값들도 같이 줍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구현하려면 되게 손이 많이 가는데 잘 하기도 어렵고요. 리액트 폼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폼을 서밋할 때 이 폼이 서밋되면 그 서밋된 폼 안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로 넘어오는데요. 자, 디스패치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포스트 에디트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이 포스트 에디트 이벤트에는 이 컨텐트 글의 내용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글에 컨텐트를 넣어줍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메인 페이지로 그냥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포넌트를 작성할 차례죠. 네, 컴포넌트 조금 깁니다. 자, 역시 박스로 시작하죠. 패딩을 주고요. 폼을 넣습니다. 폼이 서밋 될 때 그 위에서 정의했던 onSubmit 저 함수가 실행되고요. 자, 폼 컨트롤을 넣습니다. 자, 이 폼 항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컨텐트 값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표시를 해줘요. 그런데 타입이 여기는 true, false 값을 받기 때문에 네, 이 에러 값이 존재하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폼 라벨을 적고요. 네, 컨텐트라는 이름의 폼 항목에 대해서 라벨을 다는 거고요. 텍스트 에리어 사쿠라 UI에 텍스트 에리어를 달아줍니다. 자, 이름은 컨텐트. 자, 플레이스홀더.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표시될 값이죠. 그리고 30줄, 기본적으로는 30줄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 그리고 이 리액트 폼의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이 텍스트 에리어의 값을 컨텐트라는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쓰는 컨텐트, 이 컨텐트 값에 에러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컨텐트, 이 텍스트 에리어의 텍스트 값, 다 이 이름으로 창조를 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자, 컨텐트를 넣어주고 옵션을 넣어주는데, 자, required, 이 값이 무조건 있어야 되냐? 네, 무조건 있어야 된다. 없으면 이런 에러 메시지를 출력해달라 라고 옵션을 줍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의 값은 아까 저희가 위에서 use state로 선언했던 그 값이고요. 이 텍스트 에리어의 값에 변경이 발생하면 네, set content를 이용해서 값을 바꿔줍니다. 네, 그러면 입력칸이 다 완성됐죠? 자, 만약에 이 에러가 있으면 에러 메시지를 어떻게 출력할 거냐? 에러스의 컨텐트 항목에 대해서 에러가 있다면 메시지를 출력하면 됩니다. 네, 이 메시지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넣어주죠. 스트링 값으로 바꿔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폼 컨트롤 밑에 버튼을 추가해 줍니다. 네, 폼 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 버튼을 다시 클릭할 수 없게끔 설정해 주는 거고요. 타입은 폼이기 때문에 서밋으로 바꾸어 줍니다. 작성으로 하고요. 뭐 취소하고 싶을 수도 있죠, 글 작성을. 그래서 리액트 라우트 돔에 링크를 하나 추가해 주고요. 메인 페이지로 갑시다 라는 거죠. 역시 버튼을 하나 추가해서 네, 왼쪽 버튼이랑 좀 띄워주고요. 마진을 줘서 뭐 컬러는 네, 뭐 핑크 마찬가지로 네, 처리 중에는 클릭할 수 없게, 얘는 서밋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버튼으로 넣어줍니다. 취소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네, 여기는 꼭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숫자로. 자, 그러면 에러가 없죠. 자, 그럼 이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라우트가 있어야 되니까 역시나 라우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뭐 포스트 뉴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런 엘리멘트가 이런 라우트에 왔을 때 이런 컴포넌트를 표시해 달라, 라이트 포스트를 표시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 글 작성 버튼을 또 추가를 합니다. 새 글 작성 버튼을 여기 SNS 테스트 제목 바로 밑에다가 하나 추가를 하죠. 리액트 라우트 돔의 링크 어디로 이동할 거냐? 포스트의 뉴로 이동하면 되죠. 아까 밑에서 정의해준. 자, 그리고 이 안에는 버튼을 하나 넣습니다. 새 글 작성 버튼을 하나 넣어주고요. 자, 빌드에 문제 없죠? 자, 그리고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네, 새 글 작성 버튼이 저기가 있네요. 네, 이 그리드를 여기 주지 말고 박스에다가 줘야겠네요. 네, 그리드에 있던 속성을 박스에다가 이렇게 주고요. 네, 그러면 새 글 작성 버튼이 여기에 위치되어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글 내용 작성으로 넘어갑니다. 라이트 포스트에도 일단 저거를 줍시다. 이만큼 속성을 줄게요. 자, 다시 메인 페이지로 가볼까요? 취소. 메인 페이지로 오고 다시 새 글 작성. 네. 내용을 작성하고 작성을 누르면 저희가 방금 작성한 글이 보입니다. 근데 이 아바타가 제대로 표시가 안 되네요. 자, 포스트 슬라이스에서 명이 틀렸네요. 이미지 URL인데 속성명을 바꿔주고 다시 저장. 자, 그리고 다시 작성해 볼까요? 글 내용을 작성하고 작성을 누르면 새 글 작성이 제대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글 상세 보기까지 문제 없죠? 다시 한번 돌아보면 라이트 포스트에 가서 글 내용을 작성하고 작성을 누르면 서밋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폼에 온 서밋이 호출되고요. 온 서밋에서는 폼 데이터에서 글 내용, 컨텐트라는 이름의 데이터를 포스트 에디드라고 하는 액션을 통해서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리덕스의 이벤트를 발생시키죠. 자, 그럼 이 포스트 에디드는 여기 이 이벤트 핸들러 리듀서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준비 과정을 거치죠.
글 내용을 넘겨주는데 이 내용을 받아서 아이디를 생성하고 프로필 이미지, 글 작성 시간까지 덧붙여서 이 페이로드를 리듀서에 넘겨줍니다. 그럼 이 리듀서에서는 이 페이로드, 이 값을 현재 상태 값에다가 추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새 글이 추가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성된 글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한번 해볼까요? 내친 김에 거기까지 가봅시다. 자, 역시 포스트 슬라이스에서 포스트 에디트, 글이 추가됐을 때죠. 자, 그럼 글이 수정됐을 때를 보겠습니다. 자, 포스트 에디티드라고 해볼까요? 이번에는 준비 과정 없이 바로 그냥 처리를 바로 하겠습니다. 준비 없이 리듀서에서 바로 처리를 할게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받을 거냐, 어떤 글을 수정할지를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스트 아이디와 수정되는 글의 내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찾죠. 지금 상태 값에서 글을 찾습니다. 어떤 글이냐? 포스트 아이디가 지금 수정할 값의 아이디와 같은 글을 찾고요. 만약에 포스트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포스트의 상태 값을 이렇게 수정해 버리는 거죠. 네, 간단하죠. 그리고 이 리듀서를 이렇게 바깥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글 수정을 위해서 별도의 컴포넌트를 만드는 대신에 글 작성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수정도 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자, 라이트 포스트로 가볼까요? 자, 여기서는 우선 어떤 글을 수정할 건지 글 아이디를 먼저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포스트 아이디 값을 가져올 겁니다. 어떤 글을 수정할지 알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현재 글을 수정하는 건지 글을 작성하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표시되는 내용이 좀 달라야겠죠. 그래서 상태 값을 현재 수정 중이냐, 기본 값은 수정이 아니고 새 글 작성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재 수정할 글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뭐 포스트 아이디가 안 넘어왔으면 이 글이 빈값이겠죠. 있으면 값을 가지고 올 거고요. 스테이트 포스트에서 또 글을 찾아요. 글 데이터 중에서 아이디가 좀 수정하려는 글의 아이디와 같은 거를 하나 찾죠. 가져오기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유즈 이펙트라고 하는 훅을 이용할 겁니다. 유즈 이펙트는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한번 끝날 때마다 호출돼요. 계속 호출됩니다. 끝날 때마다. 근데 만약에 그냥 딱 한 번만 호출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빈 배열 값을 넘겨주면 됩니다. 현재 이 포스트 값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수정하려는 이 글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수정하려는 글 데이터가 있으면 현재 글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글의 내용으로 바꿔주고요. set on edit라고 넣어줍니다. 이 유저 이펙트 안에서 post라고 하는 상태값을 쓰고 있는데 이 상태값이 여기 빠져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넣어주면 이 post라고 하는 이 값이 새로 바뀔 때마다 이 유저 이펙트 안에 있는 코드가 매번 실행되는 거죠. 얘가 안 바뀌면 그냥 딱 한 번만 실행되고 맙니다. 최초 딱 한 번만 실행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은 동일하고요. 제가 서밋 할 때가 좀 다르죠. 수정할 때와 새 글을 추가할 때 동작이 좀 달라지니까요. 만약에 수정이다. 그러면 디스패치를 이용해서 post edited를 호출하면 되죠.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post id야 지금 변경될 값을 보내주면 되고요. 컨텐트로 보내줘야 되죠. 변수 이름으로만 주어질 때는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변수 이름과 속성값이 같을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post id는 생략한 거고요. 이 변수 값과 여기 실제 데이터 값이 이름이 같지 않기 때문에 컨텐트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글이 수정됐기 때문에 수정된 글로 보내줘야 되겠죠. 얘는 그래서 얘는 post post id로 보내주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새 글을 작성하는 거면 기존 동작은 이 안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동작은 구현은 끝났고요. 이제 뭐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작성이냐 아니냐. 뭐 이제 수정 중이면 뭐 수정 아니면 새 글 작성이니까 작성 뭐 이런 거죠. 자, 그럼 빌드 끝났죠? 포스트 카드로 갑니다. 포스트 카드에 수정 버튼을 하나 추가해야 되겠네요. 구조가 좀 바뀝니다. 기존에 있던 거를 박스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자, 이 v스택에 있던 이 내용을 그대로 잘라가지고 자, 이 박스에다가 붙이고요. 그리고 기존 코드를 일단 이 박스로 감싸줍니다. 이렇게 감싸주고요. v스택에 있던 속성들을 지금 새로 만든 박스에다 다 옮겼죠. 이렇게 바꿔주고 요 링크가 끝나는 지점에 플렉스를 하나 추가해서 justify space between 여기도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들어갈 자리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박스를 또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는 링크가 들어가는 거죠. 어디로 보낼 거냐? 수정할 걸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post에 post id
이렇게 보낼 겁니다. 자, 그리고 버튼을 추가하죠. 버튼을 추가해 주고요. 자, 그러면 버튼이 추가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수정 버튼 추가됐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걸 눌렀을 때 이동할 수 있는 라우트 규칙을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app.tsx로 가서 또 라우트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포스트에 포스트 아이디에 에디트였죠. 이 라우트로 오면은 라이트, 얘도 역시 라이트 포스트를 호출하면 컴포넌트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럼 컴파일 됐고요. 자, 뭐 새로 고침해서 글을 새로 하나 작성해 보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수정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아, 네. 글 내용이 나오죠? 자, 글의 내용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수정된 내용으로 표시가 되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되짚어 보면 라이트 포스트 안에서요. 자, 포스트 아이디가 넘어오면 그 포스트 아이디로 글을 찾습니다. 근데 이게 안 넘어오면 undefined니까 글을 못 찾겠죠. 자, 그리고 이 컴포넌트 렌더링이 맨 처음에 끝나면 이 포스트 값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서 값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죠. 그래서 값이 있으면 이건 수정이니까 기존의 글 데이터를 설정해주고 현재 수정 모드인지 새 글 작성 모드인지를 해주죠. 그리고 글을 작성할 때 수정 모드면 수정을, 새 글 작성이면 새 글 작성을 해주는 거고요. 이 포스트 에디티드 수정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리듀서가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벤트에 같이 넘겨받은 데이터를 이렇게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서 수정하려는 글을 찾고요. 이 글이 있으면 글 내용을 업데이트 해줘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 내용에 이어서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